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경과 장르를 넘나드는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제15회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오는 30일 개막합니다. 광주의 대표 축제인 충장축제에서 동구청이 상인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높은 자릿세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화점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신세계가 특급 호텔과 47층 규모의 주거시설을 포함한 개발 계획안을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강과 호수마다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지난해보다 녹조 현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국경과 장르를 넘나드는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오는 30일 개막합니다. 올해로 15회째 열리는데요. 국내외 대중음악의 전설과 젊은 스타 등 16개 정상급 팀이 무대에 올라 동시대 음악의 진수를 펼칩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을 소리로 옮겨놓은 듯한 신비로움. 올해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무등산 원효사까지 무대를 넓혔습니다. 세계적인 사운드 디자이너 요시 호리카와와 미디어 아티스트 목진요가 펼치는 사운드스케이프가 개막 전 이틀 밤을 수놓습니다. 본격적인 공연 무대는 국내외 대중음악의 전설들이 끌어갑니다. 한국 락의 전설 김창완 밴드와 페르시아 음악의 거장 카이안 칼호르의 무대는 이번 페스티벌의 백미로 꼽힙니다. 젊은 스타들의 무대도 관객을 기다립니다. 장르에 묶이지 않는 독보적인 색깔 카디. 청춘의 감성을 노래하는 여성 싱어송라이터 듀오 옥상달빛. 국악의 젊은 신성 박다울과 박우재의 검은고 연주도 놓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소리꾼 추다해와 현악 사중주단이 꾸미는 협연 무대 등 국악의 다채로운 확장은 한국 전통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줍니다. 확장된 공간성을 주는 원효사에서 전야제를 열고 그것부터 아마 즐기시면은 굉장히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세계적인 수준에 알려진 그런 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팀들 걸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신진 아티스트 반디 밴드의 공연도 축제 기간에 5.18 민주광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입니다. 흔히 처서매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무렵이면 더위의 기세가 꺾이곤 하는데요. 열기는 여전합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 아직도 발효 중인 상태고요. 지난 밤사이 여수 거문도 지역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 정도로 밤사이 열기도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5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대표 축제인 충장축제에서 자릿세로 수백만 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점업체들은 구청이 높은 자릿세를 요구해 바가지 요금을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광주 동구청은 많은 인파로 높은 매출이 예상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광주 충장축제에서 문구류를 팔아온 김모 씨. 올해는 축제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판매 부스 자릿세가 지난해보다 4배 올랐기 때문입니다. 세명 정도가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야 돼요. 그 정도는 팔아야 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대고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저희하고는 수익이 맞지 않고. 올해 충장축제 입점료는 부스별로 55만 원에서 220만 원. 김 씨처럼 부스에서 물건을 팔려면 2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부스에 관계없이 모두 50만 원대였습니다.
1년 만에 4배가 올랐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팔려면 자릿세를 더 내야 합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먹거리 판매 공간은 자릿세로 550만 원을 받습니다. 충장축제 기간은 5일, 하루 자릿세만 100만 원인 셈입니다. 상인들은 자릿세가 높아지면 바가지 요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릿세를 비싸게 받게 되고 입점한 분들은 또 그 자릿세 때문에라도 그 판매하는 금액이 올라가고 이거는 계속 문제됐던 얘기인데 이에 대해 동구는 형평성 차원에서 자릿세를 올렸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기업 등이 운영하는 부스의 수익을 보존해주기 위해 판매 부스의 진입 장벽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점업체에 주는 각종 지원을 늘렸고 지난해 매출을 고려했을 때 높은 자릿세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녀간 관광객들이 1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충분히 그 투자한 것보다 이상 판매 이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상인들의 참여율은 낮습니다. 이번 주까지 신청 마감인데 총 65곳 업체 모집에 13곳만 신청했습니다. 충장축제 참여 신청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신청률은 20%대에 불과합니다. 한편 충장축제와 비슷한 시기 열리는 나주 영산강 축제에서는 자릿세가 없고 화순 고인돌 축제와 한평 국향대전에서는 자릿세로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습니다. 동구는 지난해보다 자릿세가 올라 신청률이 낮은 것 같다면서도 올해 자릿세를 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에서 광주 전남 지역의 약한 입지가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등 거대 정당과 정부에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뚜렷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민형배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득표율 7위를 기록하며 낙선했습니다. 승리한 최고위원 5명은 모두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광주 전남 출신 후보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연달아 4번째입니다. 호남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인 무게, 지분만큼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국의 민주당 당원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호남의 국회의원과 민주당이 함께 숙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남의 민주당의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밀려난 채 지역 정치가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출직 최고위원 배출에 실패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배려해달라고 읍수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은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 전남 출신 유력 인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후보 개인의 존재감이나 차별화된 정책 부재 등도 문제지만 호남 정치가 지역을 넘어 전국에 제시하는 뚜렷한 비전이 없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그 소구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메시지였고요.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 모습들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메시지 그리고 서사 이런 것들을 갖춰야지만이 정부나 거대 정당에서 광주 전남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민과 정치인 모두에게 무거운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을 회계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회계 책임자는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1억 9천여만 원보다 2,880여만 원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균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의 판단과 권위를 존중한다면서도 비용의 성격은 다툴 부분이 있다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출마해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자신의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수사 관련 자료를 전부 검찰에 보냈다며 규정상 기소 의견 여부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 피해를 당한 대학생과 교수, 언론인 등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 정용호 부장판사는 5.18 유공자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공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640여만 원에서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모두 19억 3천여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5.18 당시 시위 참여와 취재 거부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끌려가 심한 구타와 고문 등을 당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광주 북구 독림동 빛고울로에서 차량 7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없었지만 퇴근길에 차량이 몰리면서 1시간가량 도로가 막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차선을 변경하다 1, 2, 3차선에서 동시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확기 대책을 기존보다 한 달 앞당겨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농업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정부의 쌀 정책을 결정하는 통계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2년 농림부에서 시작한 양곡 소비량 조사.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국가 승인 통계인데 1998년부터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수행해 매년 1월 공표합니다. 농업 관계자들은 정부와 현장의 괴리가 큰 이유에 대해 이 통계의 정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예상했던 2023년산 초과 생산량은 9만여 톤, 2022년 25만 톤에서 한 해 만에 15만 톤이 줄어든 양이었지만 결국 정부 예측과 달리 재고 대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9만 톤 남는다고 처음에 발표했던 게 15만 톤을 별도로 정부가 빼도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통계가 못 믿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실제 통계조사 방법을 들여다봤습니다. 통계조사에 사용되는 표본은 지난해 기준 1,400가구인데요. 이 가운데 35%인 500가구가 농민과 농업인에 해당하고 나머지 900가구만이 일반 국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식품 소비 행태 등 유사한 식생활 관련 통계조사가 수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 표본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국민의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1인 가구의 비중, 2인 가구의 비중,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의 비중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나온 결과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숫자가 적다 보니까 1천만 명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앞서 해당 조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상황. 실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질문지에도 문제점들이 확인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주당 외식 횟수를 묻고 8개 품목에 대한 6개 문항을 킬로그램 단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이 아닌 메뉴여도 가정에서 한 끼를 먹을 때 소비되는 쌀의 양과 동일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반영돼 실제보다 쌀 소비량이 과다하게 추계되고 무게 측정 오차 등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햄버거, 피자 등등에서는 쌀이 전혀 소비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서 먹은 끼니 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집에서 먹는 만큼의 쌀이 소비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은 오는 2027년에 들어서야 표본 등의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 반복되는 쌀값 대란에 정확한 양곡 소비량 파악을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등 근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세계로 떠나 인간의 본질에 대해 탐구했던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과열된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방법 등 더 나은 교육의 미래를 스스로 고민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속 등장인물의 대사가 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는 건 시간 문제야. 왕이 칼끝에 덕을 묻혔어. 현재야, 이제는 날 용서해라. 대문호의 숨결이 남아있는 고향을 다녀온 학생들에게는 글귀 하나하나가 남다릅니다. 햄릿, 사느냐 죽느냐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난 사는 것을 선택했다. 영국과 독일에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돌아온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 여행으로 끝내지 않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보기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입시 위주 교육보다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회 속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간 서열화 현상의 완화와 문화 갈등 해소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등 학생들의 시각에서 본 다양한 정책 개선안들이 제시됐습니다. 각각의 서열화를 해체시키고 천천히 평준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저희들의 마음가짐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지방대학들한테 혜택을 준다거나 음식을 먹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화를 자세히 알려주고 지금도 미디어 교육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 과정에 조금씩 더 많이 삽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와 복지 지원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도 눈길을 끕니다. 의동식 의료라든지 원격 의료를 실시하는 까닭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그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이 의료 불평등 문제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의 미래부터 의료와 복지, 환경 등 사회 문제 정책적 개선안을 제안한 학생들. 58명의 학생들이 내놓은 의견은 보고서와 수필, 만화 등 방식으로 쓰여 오는 11월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의 졸업과 함께 모두 10권의 책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백화점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신세계가 특급 호텔과 47층 규모의 주거시설을 포함한 개발계획안을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개발계획안에는 기존 신세계백화점을 유스퀘어 문화관까지 확장하고 버스터미널은 문화와 상업 등 특급 호텔을 갖춘 최고 47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입점으로 생기는 교통 혼잡에 대해 민간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광주시가 사업자 측의 특혜 요구에 단호히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지위를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광주 지역 36개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2022년 임기 만료된 조성위원회를 2년 넘게 방치한 윤석열 정부가 위원회 지위마저 격하시키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사업의 공동주체인 광주시와 아무런 소통 없이 위원회의 위상을 바꾸는 특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했다며 정부가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낙동강에서는 녹조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학계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대구 경북 지역 낙동강에서 녹조, 독소 등을 조사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하천학회와 낙동강 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공동조사단이 대구 화원유원지 인근 낙동강에서 수질 검사를 위해 물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유리그릇에 담긴 낙동강 물은 온통 짙은 녹색입니다. 강변의 물도 녹색으로 변하고 있고 색깔도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낙동강은 해마다 여름철이면 이렇게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극심한 녹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갈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녹색 물질이 달라붙어 덩어리째 마르고 있는 돌멩이도 쉽게 목격됩니다.
이 녹색 물질에는 마이크로시스템과 같은 독소를 내뿜는 유해 남세균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험합니다. 남세균 등이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기 중으로도 이제 이 독성 물질이 날아다니거든요. 에어로졸 형태로. 이제 이런 어떤 독성 물질들이 뭐 알려지기로는 청산가리의 6,000배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노출돼 있는 거죠. 공동조사단은 지난 5일부터 대구 인근 낙동강에서 녹조띠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부터는 낙동강 전역에서 녹조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당국은 보호 개방과 같은 실질적 대책 대신 녹조 제거선 운영과 같은 실효성 없는 녹조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독성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어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번 녹조 공동조사는 낙동강 상류와 중류, 하류의 주요 지점에서 사흘 동안 실시됩니다. 조사단은 에어로졸과 원수, 퇴적토의 녹조 독소 농도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대한하천학교와 환경단체들은 녹조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정치적 진영 논리를 떠나 당장 낙동강 보호에 수문을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케이블카와 골프장, 산악열차까지 개발 열풍이 불었던 국립공원 지리산 개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10년간 공들인 산악열차가 환경부의 반려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입니다. 지리산을 그대로! 국립공원 지리산을 지켜낸 데 대해 남원과 구례, 함양과 하동의 환경단체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자체마다 앞다퉈 개발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착공을 코앞에 둔 산악열차 설치 사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 환경단체는 지리산과 같이 생태보존이 시급한 국립공원에 난개발이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계획의 부실함을 증명했습니다. 즉각 그리고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남원시가 10년 넘게 밀어붙여 지난 2022년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320억 원 규모로 청사진을 그린 산악철도 시범사업. 기존 도로 위에 철도를 놓는 방식으로 한국의 산악지형에 맞는 열차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남원 육모정에서 지리산 정령치까지 13km에 이르는 산길에 철도를 깔기로 하고 사업성 검증을 위해 1km 구간에 먼저 철로를 놓는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북지방환경청은 5개월여간의 숙고 끝에 신청서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제출한 내용하고 현재의 평가서 상태를 봤을 때 협의가 어려운 취지예요. 먼저 멸종위기종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이 일부 포함되는 데다 13km 전 구간에 대한 전방위적인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하지만 남원시가 제출한 건 시범 구간인 1km에 불과해 미흡하다는 겁니다. 신청한 노선이 국립공원과 가깝고 백두대간 영향 구간이어서 거기에 준하는 환경 예측이 필요하다 이런. 남원시는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 요건을 협의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 하지만 이어지는 반대 목소리에 더해 환경청이 국립공원에 대한 영향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까지 내놓으면서 추진력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산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각종 개발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나무나 기증받은 나무를 지자체에서 관리하다가 공익사업에 다시 활용하는 나무은행 제도가 있다는데요. 자원도 아끼고 예산 절감 효과도 톡톡히 거두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 밑한면의 한 마을. 이팝나무 100여 그루가 하천 제방을 따라 쭉 심겨져 있습니다. 모두 나무은행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실제로 나무를 사서 심었다면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을 사업이지만 나무은행을 통해 비용을 아꼈습니다. 이처럼 나무은행에는 주민들로부터 기증을 받거나
개발 사업 과정에서 수집된 수목들이 모입니다. 강원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도 땅과 관리 비용 등을 부담해 관리하다가 공익 사업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 나무 구입 예산을 확실히 절감할 수 있고요. 또 버려지는 그 공공살림 자원을 이제 효율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나무은행은 평창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이후 2013년부터 산림청, 강원도와 함께 올림픽 도시 나무은행 사업을 시작했고 각종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모았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기부도 이어지면서 10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평창, 원주, 강릉, 삼척 등 8개 시군에 모두 16곳, 21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의 나무은행이 조성돼 있습니다. 평창군은 내년 준공을 앞둔 평화 테마파크에도 나무은행을 통해 조경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광주시와의 정책 간담회를 갖고 매월 유통단지 우회도로 개설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어제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협동조합과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확대,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와 납품대금 연동제도 정착 등을 건의했습니다. 어느덧 가을 절기의 두 번째 절기 처서입니다. 흔히들 처서 매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무렵이면 더위의 기세가 꺾이곤 하는데요. 덥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불어들면서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여수 거문도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무려 30도 안팎에 머물면서 낮처럼 더웠고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 상황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언제 어디서든 심한 더위를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5에서 5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부터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거센 바람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 풍속 시속 55에서 70km 안팎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7도로 오늘 출근길도 무지 덥습니다. 한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고흥의 낮 기온도 33도로 예상됩니다. 전해상의 풍랑특보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에서 4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33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